2018년 5월 19일에 있었던 경기도 보건직 기출문제, 보건행정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행정 이번에 문제 출제의 빈도를 보면은 늘 그렇듯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회보장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 보건과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보건행정도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가장 보건에 대한 기본 베이스 내용들이고 5부터 8까지 5, 6, 7 파트 같은 경우는 행정학 원론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특히 정책이나 조직 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많이 나오는 빈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에 대한 것 그리고 조직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가 다량 출제가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늘 가는 보건행정의 이론적 기초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것, 보건의료 조직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정책까지 해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보건행정 시험 문제에는 지엽적인 내용이 거의 없고 보건행정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들 위주로 시험 문제가 쭉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좀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 위주였는데 한 2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좀 고민하게 만들었을 거고 그중에 한 문제가 전혀 보지 못하던 새로운 내용의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파트별 출제 빈도가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파트도 8개인데다가 각각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곳. 자, 우리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다 안 됐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진 않았지만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곳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곳을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하고 그러한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보건진료소예요.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사나 조산사가 전담 공무원으로서 보건진료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배치되는 곳이 바로 보건진료소죠. 그래서 보건지소,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국공립병원 당연히 병원이니까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겠죠. 교정시설, 우리가 보건학에서 다루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교정시설이라고 하면은 교도소, 소년원 어떤 그렇게 사람들을 교정하는 그러한 시설을 얘기하고 거기에 또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보건진료소죠. 정답 3번이고요. 2번 문제 보건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마찬가지로 이 내용 우리 보건복지부 직제에 대해서 마지막 또 우리 마무리 특강 때 한 번 더 직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직제는 우선 사실 699로 이루어져 있다. 자, 사실이라고 하면은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그리고 인구정책실이 있고 그 인구정책실 안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이 있죠. 노인정책국이 아니라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6국에는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그리고 보건산업정책국, 여기에 있는 장애인정책국, 거기에 연금정책국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까지 있어요. 그러면 1번 내용은 틀렸고 얘는 맞는 설명이죠. 자, 거기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니었어요. 소속기관이 아니었어요. 보건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제가 그 아래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에 대해서 인사라던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특징이었고 대신 어떤 것, 사업 감독이나 기술 지원 정도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평가 업무를 하는 것,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증평가제도, 의료기관에 대해서 평가해서 인증을 주는 거, 인증평가제도라고도 하고 평가인증제도라고도 하는데, 자, 요거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을 따로 설립을 해서, 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인증제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을 해주는 곳이 바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죠. 그래서 정답 2번에 대한 내용이고, 인증평가제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메이오 등이 연구한 인간관계론, 자, 조직이론에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고전적 조직이론과 신고전적 조직이론이 있었고, 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론,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관계론. 자, 그래서 4번에 있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표준화된 작업 방법을 개발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계적 능률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연구 방법이 과학적 관리론이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고전적 조직이론이었다라면, 인간관계론은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꼭 그렇게 어떤 과학적인 관리, 표준화된 업무, 어떤 보상 이런 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심리적인 것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들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인간관계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 집단이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한다. 반면 고전적 조직이론,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 조직, 공식 구조를 강조했고, 비공식 집단을 강조했던 것은 인간관계론이었죠. 사회적 능률이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생산성에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사람들을 더 참여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심리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줌으로 인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닌 거 4번이 되죠. 아이고. 다음 테리스의 보건의료 체계 유형. 자, 보건의료 체계 유형도 우리가 시험 보기 마지막 전에 또 한번 정리했던 것. 그래서 주로 보건의료 체계 유형하면은 OECD 보건의료 체계라던가 존 프라이의 보건의료 체계, 또 레머의 보건의료 체계가 주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왔지만, 이렇게 테리스라던가 브리지먼이라던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 빈출되진 않지만 마지막 짚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였어요. 자, 테리스의 보건의료 체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복지지향형은 아니죠. 그래서 세 가지: 공적 부조형, 의료보험형, 국민보건서비스형. 그래서 공적 부조형은 어떤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나라, 국가 재정이 부족한 나라, 주로 세금을 통해서 세금으로 1차 보건의료 정도만을 해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고요. 의료보험형은 사회보험제도로 보험료를 통해서 의료를 보장해주는 곳들, 국민보건서비스형은 건강을 사람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복지지향형이고요. 다음, 의사결정자가 정책 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정책, 우리가 그 파트 6에서 정책 결정 모형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에는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종 모형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의사결정자가 정책 목표,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대요. 의사결정자가. 왜요? 의사결정자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해서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형이 바로 합리 모형이었죠. 그래서 6번은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 자, 만족 모형은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은 제한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결정할 때 그냥 대안을 쭉 탐색하다가 그냥 자기 수준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탐색을 멈추고 의사결정해 라고 하는 게 만족 모형이었고, 자, 점증 모형 기존에 있던 내용을 약간 수정 보완해가는 정도였고요.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두 개를 합친 게 혼합 모형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고요. 7번 문제,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4대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면은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있었죠. 의료급여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공공부조제도다. 그래서 아닌 것 1번이죠.
8번 의료급여제도 설명 옳지 않은 것. 세금을 재원으로 조달한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의료급여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자도 있고 2종 수급자도 있는데 외래 이용 시 전액 무료가 아니라 외래 이용 시 본인 부담이 있어요. 1종 수급자 1차 의료기관 할 때 의료 서비스 이용 건당 1,000원, 2차는 1,500원, 3차 의료기관 2,000원 이렇게 외래 본인 부담금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면서 그 밖에 의상자라던가 뭐 국가유공자라던가 독립유공자라던가 무형문화재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가 보장기구죠. 그래서 수급자의 자격 선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9번 문제. 보건의료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통일. 자, 목적 달성 행동통일. 조직 이론 중에서 조직의 원리였죠. 5가지 조직의 원리, 중요한 원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의 통일을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게 바로 조정 통합의 원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가지 원리의 주요 키워드들을 강조해 드렸었고 그 키워드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나왔죠. 자, 계층제의 원리라고 하면은 조직의 상하 관계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계층을 분류해서 거기에 따른 명령 체계를 가지도록 하는 게 계층제의 원리였고, 통솔 범위의 원리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느냐, 그 범위가 적당해야 된다. 전문화 분업화의 원리는 뭐예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분야만 업무 자체를 분업화시켜서 일을 전문화시킴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전문화 분업의 원리였죠. 정답은 1번이고요. 10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적정, 요양급여 비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비용 심사하고 심사 기준, 평가 기준 개발이 가장 기본 내용이었고,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죠. 정답 2번이고요. 11번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소비자의 무지다. 그래서 정보가 누구에게?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는 공급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정보가 부족해요. 왜요?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내가 그 의료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적절한 서비스를 택하지 못하면 근데 생명의 위협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자, 서비스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려면 그거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의료 공급자는 항상 의료 수요자의 안전하고 선한 대리인, 이게 뭐지? 자, 요 대리인에 대한 걸 제가 모의고사 거의 우리 보건행정 모의고사 할 때 요 대리인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의료 공급자는 소비자들이 의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료 공급자가 항상 안전하고 선한 대리인이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굳이 과잉 진료나 과다 처방할 필요 없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대신 적당하게 선택해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건데, 실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악한 대리인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잘 모르지? 그러니까 요거 CT 굳이 찍을 필요 없는데 CT 찍어 보셔야 돼요. 뭐 MRI 찍어 보셔야 돼요 해서 과잉 청구하는 문제, 그로 인해서 악한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의사에 의한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 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으로 인한 문제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대리인이 아니라 악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죠.
12번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그래서 건강정책국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할지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것들을 정하게 되고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현물급여고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현금급여다. 대표적인. 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비례 정률로 한다. 자, 소득에 비례해서 정률제로 하고 있는 건 직장가입자고요.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나의 소득, 재산,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한다. 보험료 부과 수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긴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서 고려하고 있고요. 2018년 7월 이후로 넘어가면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잠시만요. 막 넘어갔네. 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 지금 5월이죠. 지금까지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이제 8월부터 조금 법이 바뀌어요. 개정이 되면서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점수당 금액을 산정을 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죠. 직장 가입자는 어떻게 나의 평균 보수액이죠. 거기에 어떤 일정한 율을 곱해서 정률제로 산정하고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죠. 13번 정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책은 정부가 주체다. 그래서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원 배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정부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촉구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 과정이 바로 정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맞겠고요. 14번 문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가장 당황했을 문제예요. 국립중앙의료원이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병원인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우선 보시면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 지침 개발은 공공병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아닌 거 2개, 국제보건의료와 관련된 국내 협력이냐, 장기기증 지원 및 이식관리냐 라는 내용인데, 자, 이 문제가 출제된 곳은 여기에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 지침 개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가 가장 대표적인 업무예요. 이 2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자, 거기에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것, 그리고 감염병, 비감염병,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예방 및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보건의료에 관한 국내의 협력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민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술 지원, 그리고 관련된 연구, 전공의 수련, 의료인력 훈련,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 지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 그리고 그 밖에 뭐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이겠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장기 지원 및 이식 관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는 조금 접근이 되냐면,
사실 이제 1번과 4번을 제하고 나면은 2번, 3번 중에서 답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확률이 50%로 올라가겠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3차 어떤 질병이 악화된 이유보다는 악화되기 이전에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요 업무들로 넣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기증 지원 및 이식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 기능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가 않고 국제보건의료 그리고 국제보건의료 관련 국내의 협력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문제에서 아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좀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주 출제되는 내용 아니고 워낙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에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거 보건행정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 아주 새로운 내용이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 요게 바로 그 문제로 출제된 내용이죠. 자, 다음에 15번. 자, 요거는 제가 복원을 하면서 보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정답이 너무 효율성이어서 그것만 기억을 해와서 나머지 보기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자, 건강보험 재정 수입 대비 지출. 건강보험 필요 없고 어쨌든 수입 대비 지출이 적절하냐? 라면은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정답 2번이고요. 16번 경영혁신기법 중에 하나로 비용, 품질 또는 서비스 속도 같은 핵심적인 성과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이라던가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조직혁신기법이다.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프로세스를 다시 만드는 게 바로 리엔지니어링이었죠. 정답은 3번이고요. TQM이라고 하면은 총체적 품질관리, 수학분석 하면은 조직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을 해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잡고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들. 전사적 자원 관리는 자원의 어떤 자원 관리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적인. 그래서 사실 얘는 리엔지니어링과 같이 맞물려 가는 내용이기도 해요. 정답은 리엔지니어링이었고요. 17번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강점이래요. 이러한 조직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대신 단점으로 발생이 되는 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행렬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뭔가 수직적인 조직과 수평적인 조직을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조직을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어떤 관리 체계가 분산이 된다. 그래서 2명의 관리자가 있게 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행렬 조직이었죠. 정답 2번이고요. 18번 인사행정제도 중에서 실적주의의 장점. 실적주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했기 때문에 민주적 요구를 존중하게 되고요. 정치적 중립, 공직에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관료의 그런 정치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어떠한 업무에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중립을 인정하고 있죠.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행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다. 자, 이 실적주의가 대두된 이유는 자, 4번 보기를 보시면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에 기여한다는 역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역관주의는 누군가가 당선이 됐을 때 그 사람과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공헌도,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인데, 자, 그로 인해서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선거로 인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자, 그로 인해서 대두가 된 게 바로 실적주의죠. 그래서 1, 2, 3번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은 역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겠죠. 자, 반대로 실적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둔감해지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20번 문제, 17세기 런던 사망 통계에 대해서 시행했고, 그 영국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한 최초의 보건 통계를 한 사람 바로 존 그란트죠. 그래서 20번 문제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필리핀에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에서 2차 정신보건의 1차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 그래서 쇠사슬로부터의 정신병자를 쇠사슬로부터 해방시켰던 사람이었고, 에드윈 체딕 하면은 1842년경이죠. 19세기죠. 그러니까 에드윈 체딕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위생상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영국의 공중보건법을 제정을 했고요. 시데넴 17세기는 맞는데 시드넘 같은 경우는 유행병 발생의 자연사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드넴은 우리가 공중보건 교재에선 다루지 않았었고, 제가 마무리 특강할 때 추가 내용으로 요 시드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보기로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보건행정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자, 여기까지 해서 경기도 2018년 5월에 있었던 경기도 보건직 시험 문제, 그중에서 보건행정 기출문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